결혼 후 6년. 유나는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졌다. 각종 공과금 납부부터 삼시세끼 식사 준비, 남편의 빵꾸난 신용카드 대금 맡기,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기까지 전부 그녀의 몫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유나는 거실에 널브러진 5켤레의 낯선 슬리퍼와 현관의 산더미처럼 쌓인 짐 가방들을 마주했다. 남편은 태연하게 딱 한마디를 던졌다. 내 동생네가 당장 갈 데가 없대서.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다. 그날 밤 유나는 조용히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사흘 뒤 그 견고해 보이던 집안은 아주 처참하게 하나씩 박살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새벽 5시 30분. 휴대전화 알람이 채 한 번도 다 울리기 전에 서윤아는 화면을 눌러 진동을 껐다. 그녀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이불을 걷고 슬리퍼에 발을 꿰었다. 안방 침대에서는 남편 강준혁이 몸을 뒤척이며 말려 올라간 이불자락을 다리 밑으로 짓눌렀다. 유나는 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향했다. 잠실에 위치한 28평짜리 아파트. 이른 아침의 공기에는 늘 채 가시지 않은 텁텁함이 배어 있었다. 유나는 냉장고를 열어 멸치볶음 1통과 애호박 2개, 그리고 어젯밤에 미리 불려둔 미역을 꺼냈다. 고요한 집안의 가스레인지 불이 켜지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울렸다. 그녀는 일정한 두께로 애호박을 썰었다.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리듬은 마치 정교한 기계가 돌아가듯 평온했다. 옆에 놓인 작은 냄비에 물이 끓어오르자 그녀는 미역을 넣었다. 물이 다시 끓기를 기다리는 짧은 틈을 타 유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어젯밤 준혁이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 이리저리 흩어진 구두를 가지런히 모아 구두코가 문밖을 향하도록 반듯하게 정리했다. 6시 15분. 아들의 유치원 도시락통 세팅이 끝났다. 6시 30분.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미역국,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졌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국을 퍼담은 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은행 앱을 켰다. 화면에는 곧 납부 기한이 다가오는 청구서들이 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숫자 키패드를 눌렀다. 아파트 관리비, 이체 완료. 도시가스 요금, 이체 완료. 이어서 그녀는 다른 계좌를 터치했다. 준혁의 신용카드 청구서였다. 화면에 뜬 할부 결제 금액을 보면서도 그녀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 돈은 준혁이 결혼 전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 긁어댄 것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지금 그게 어느 카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윤하야, 넥타이 어딨어? 안방에서 코맹맹이 소리가 잔뜩 섞인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2번째 수납함에서 남색 넥타이를 하나 꺼내 건넸다. 준혁은 넥타이를 받아 목에 걸고 매듭을 지으며 전신 거울을 쳐다보았다. 오늘 저녁에 회식 있어서 늦어. 당신은 애 데려와서 먼저 저녁 먹어. 알았어. 유나는 몸을 돌려 아들의 세면도구를 챙기러 화장실로 향했다. 이 28평짜리 전셋집의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이었다. 계약 당일 유나의 친정어머니 문정숙 여사가 집주인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단번에 송금했다. 남은 6천만 원은 유나가 결혼 전 제약회사 품질관리팀 팀장으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적금이었다. 준혁은 매달 월급날이 되면 식탁 위에 월급 통장을 올려두며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를 남겼다. 그 후로 그 통장에 든 돈이 어떻게 식탁 위에 따뜻한 국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아들의 영어 유치원비로 쓰이는지, 어떻게 수많은 자동이체 숫자로 쪼개져 나가는지 그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토요일 이른 아침. 경기도 광주로 향하는 국도 위로 옅은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유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가 앉아 있었다. 뒷좌석에서는 준혁이 5살 난 아들을 안은 채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있었고 차 안에는 옅은 코골이 소리만 울려 퍼졌다.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해. 길 잘못 들지 말고 조 여사는 앞 유리창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네, 어머니. 윤하가 방향 지시등을 켰다. 저번에 싸준 김치, 준혁이는 잘 먹든? 조 여사가 물었다. 네, 아주 좋아해요. 몇 끼 잘 먹고 있어요? 당연하지. 걔가 어릴 때부터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내가 한 반찬 아니면 입에도 안 되는 애야. 이 조 여사가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을 툭툭 치며 말했다. 너는 허구한 날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밥통에 신경도 안 쓰니 준혁이가 널 만나서 고생이 많다. 명색이 아내라는 사람이 그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지. 안 그러니? 윤하는 룸미러로 깊이 잠든 남편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네, 명심할게요, 어머니. 교회 앞에 도착하자 조 여사는 차에서 내렸고 차 문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아는 교인들을 향해 쪼르르 걸어갔다. 윤하가 차에서 내려 문을 확실히 닫고 다시 운전석에 앉자 뒷좌석의 준혁이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다. 도착했어? 엄마는 들어가셨고? 응. 수고했어.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 좀 들르자. 목말라서 뭐 좀 마셔야겠어. 준혁은 하품을 길게 늘어뜨리더니 다시 눈을 감았다. 윤하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녀는 곧게 뻗은 도로를 응시하며 지난달 준혁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술판을 벌였던 그 밤을 떠올렸다. 그날 밤 그녀는 퇴근하자마자 마트로 달려가 고기를 사고 채소를 씻으며 꼬박 3시간을 주방에 서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안주를 만들어냈다. 거실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던 준혁의 친구 중 한 명이 주방에서 마지막 과일 접시를 내오는 윤하를 보며 잔뜩 취한 목소리로 준혁에게 말했다. 얘야, 너 진짜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갔다. 제약회사 팀장이라 맨날 야근하면서도 집안 꼴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고 술안주 퀄리티 좀 봐라. 재수 씨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하시는 거냐? 준혁은 술잔을 든 채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얘가 원래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야. 몸을 안 움직이면 쑤셔 죽으려고 하거든. 주방에 수도꼭지가 열려 있었고 물줄기가 싱크대를 때리며 흘러내렸다. 윤하는 싱크대 앞에 선 채 주방 세제도 묻히지 않은 수세미를 멍하니 쥐고 있었다.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친정어머니 문정숙 여사도 그랬다. 낮에는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밤에 돌아오면 미싱 부업까지 돌렸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손이 참 야무지다며 칭찬할 때마다 어머니는 흐르는 땀을 닦으며 능력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지라고 웃어넘겼다. 윤하는 늘 자신도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하지만 오늘 텅 빈 조수석을 바라보는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톡톡 두드렸다. 위장이 살짝 밑으로 꺼지는 듯한 불쾌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차를 세우지 않았다. 그저 에어컨 송풍구의 방향을 돌려 찬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게만 했을 뿐이다. 수요일 해질 무렵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윤하는 회사에서 2시간이나 야근을 하고 마지막 의약품 품질 검사 보고서를 모두 대조한 뒤에야 퇴근길에 올랐다. 빗방울이 트렌치코트 밑단을 축축하게 적셨다. 그녀는 유치원에 들러 아들을 데리고 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에서 우유 한 팩을 샀다. 현관문 앞에 선 그녀가 비밀번호를 눌렀다. 익숙한 전자음이 울리며 문이 열렸다. 현관의 센서 등이 켜졌다. 그러나 윤하의 걸음은 문지방을 넘지 못한 채 우뚝 멈춰섰다. 평소라면 딱 3켤레의 신발만 단정하게 놓여 있어야 할 현관 바닥이 온갖 신발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뒤축이 흉하게 구겨진 성인 남성용 운동화 1켤레. 굽이 다른 여성용 플랫슈즈 1켤레. 그리고 아직 마르지 않은 지늘기 잔뜩 묻은 각기 다른 크기의 아동화 3켤레가 원목마루를 더럽히고 있었다. 문 옆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지퍼가 빵빵하게 부푼 커다란 검은색 캐리어 3개가 기대어 있었다. 그 옆으로는 입구도 제대로 무기지 않은 빨강 파랑 섞인 이민 가방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수건과 옷가지들이 엉망으로 쑤셔 박혀 있었다. 집안에서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그 사이로 아이들이 악을 쓰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유나는 아들의 손을 꽉 쥔 채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는 한쪽으로 덩그러니 밀려나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 마루에는 커다란 이불 2채가 떡하니 깔려 있었다. 시누이 강미정이 이불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베개를 반듯하게 펴는 중이었다. 새아이가 이불 위를 뒹굴며 장난을 치고 있었고 그중 3살배기 막내는 먹다 남은 천하장사 소시지를 텔레비전 장식장에 쓱쓱 문지르고 있었다. 소파에는 심해부가 쿠션에 푹 파묻혀 앉아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2다리를 턱하니 올려놓고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가로로 쥔 채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양 엄지손가락을 미친 듯이 놀리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미정이 고개를 들었다가 유나를 발견하고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언니, 퇴근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우리가 신세 좀 지게 됐네요. 말을 마친 그녀는 획 돌아서서 3살배기 아이 손에 들린 소시지를 빼앗기 위해 소리쳤다. 야, 그거 거기다 문지르면 어떡해. 소파에 널브러진 심해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다리도 내리지 않은 채 그저 입안에서 웅얼거리는 알 수 없는 소리로 인사를 퉁쳤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잠옷차림의 준혁이 걸어 나왔다. 빈 물컵을 들고 나오던 그는 거실 한가운데 굳어있는 유나를 보고 흠칫거림을 멈췄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게 주방의 정수기 쪽으로 향했다. 왔어. 준혁은 물을 반 컵쯤 받아 한 모금 마신 뒤 유나를 향해 돌아섰다. 미정인의 매제가 하던 치킨집이 망했어. 자금 융통이 안 돼서 월세를 몇 달이나 밀렸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에서 싹 다 까버렸대. 오늘이 계약 만료일인데 집주인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으니 얘네가 길바닥에서 잘 순 없잖아. 그의 말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주저함도 동의를 구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미 벌어진 기정사실을 통보하고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을 설명할 뿐이었다. 유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트렌치코트 밑단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마루 위로 작은 얼룩을 만들며 번져나갔다. 그녀는 바닥을 뒹구는 짐 가방들을 보았고 거실의 절반을 차지한 이불을 보았고 소파에서 게임만 쳐다보는 심해부를 보았고 마지막으로 물컵을 들고 서 있는 남편을 보았다. 이 엄청난 결정이 내려지기 전 48시간 동안 그녀의 휴대전화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남편으로부터 집안에 일이 좀 생겼어라는 문자 한 통 없었고 시누이로부터 건니 저희가 염치불구하고 며칠만 신세 져도 될까요라는 전화 한 통 없었다. 단 한마디의 통보조차 없었다. 얼마나 머물 건데 유나는 제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떨림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준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마치 그녀의 질문이 몹시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몰라. 쟤네가 새집 구할 때까지 있어야지. 핏덩이 같은 조카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해? 그만하고 밥이나 해. 애들 배고프다니까 넉넉하게 하고. 말을 마친 그는 물컵을 들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니 방문을 닫아버렸다. 미정은 이불 위에서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며 유나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덧붙였다. 언니, 애들이 돈가스 먹고 싶대요. 수고 좀 해줘요. 유나는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을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놓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방에 들어가서 엄마 기다려. 그녀는 주방으로 가지 않았다. 바닥에 깔린 이불과 흉물스러운 3개의 짐 가방을 훌쩍 넘어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유나는 문을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다. 그녀는 화장대 앞 의자로 다가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앉았다. 방 안은 서늘할 정도로 고요했고 문 너머로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와 아이들의 비명만이 어렴풋이 넘어왔다. 유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종일 모니터를 들여다본 탓에 눈가에는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꼬박 10분을 보냈다. 10분 동안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한겨울의 날얼음을 통째로 삼킨 것처럼
뼛속까지 선명하고 극심한 냉기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 서늘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그녀 안의 모든 감정을 꽁꽁 얼려버렸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준혁은 일부러 그녀를 괴롭히거나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거대한 기계 장치였고 아내는 그 기계가 돌아가게 만드는 내장 시스템에 불과했다. 시스템과는 상의할 필요가 없다. 시스템은 오직 명령을 입력받고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 신우인의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이 집이라는 기계 안에 쑤셔 넣으면 시스템은 알아서 밥을 지어내고 빨래를 돌리고 잠자리를 세팅하며 작동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필요로 여겨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이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맨 위 칸에서 20인치 기내용 캐리어를 꺼내 내렸다. 지퍼를 열고 바닥에 활짝 펼쳤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갈아입을 속옷 5벌과 셔츠, 바지 5벌을 챙겼다. 아들의 옷장으로 가서 유치원 원복과 평상복 2벌, 그리고 유치원 가방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자신의 예금 통장, 여권, 그리고 몇 가지 보험 증서들을 꺼내 가방 안쪽 주머니에 우겨 넣었다. 조용한 안방의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뗀 준혁이 바닥에 놓인 캐리어를 보며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당신 지금 뭐해? 짐은 왜 싸? 회사에서 출장 가래? 유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방 문을 열고 옆방으로 가서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들은 순순히 엄마를 따라 현관으로 걸어갔다. 유나는 신발장 위에 올려둔 차 열쇠와 핸드백을 챙겨 들고 자신의 신발을 신었다. 그제야 준혁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슬리퍼도 신지 않은 맨발로 안방에서 튀어나와 현관까지 불이 나게 쫓아왔다. 서은아, 너 미쳤어. 이 밤중에 애 데리고 어딜 가? 그의 목소리가 한껏 날카로워졌고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거실에 있던 미정과 소파의 심해부도 놀란 눈으로 일제히 현관 쪽을 쳐다보았다. 유나가 현관문 손잡이를 누르자 묵직한 문이 열렸다. 복도에 차가운 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다. 준혁이 한 걸음에 달려와 문틀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그녀의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너 이렇게 나가버리면 집안일은 누가 해?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던 윤하의 손이 아주 잠시 멈칫했다. 누가 해? 당신 지금 어딜 가려는 거야도 아니고 당신 화 많이 났어. 도 아니고 내가 미안해도 아니었다. 누가 해였다. 이 남자의 눈에 그녀의 가출은 잘 돌아가던 세탁기가 갑자기 전원이 끊겨 산더미 같은 빨랫감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난감한 상황.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준혁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다. 마치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완벽한 타인을 바라보는 듯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데려온 사람이 알아서 챙겨. 그녀는 문틀을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거세게 뿌리치고는 아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쾅! 육중한 철문이 준혁의 코앞에서 매몰차게 닫혔고 집안을 가득 채우던 시끄러운 애니메이션 소리도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유나는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대리기사를 불렀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무렵 비는 이미 그쳐 있었다. 잠실 거리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무릉덩이가 된 도로 위로 어지럽게 반사되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수원에 사시는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나 오늘 밤에 애 좀 그쪽에 며칠 맡길게요. 그러고는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 기능을 꺼버린 뒤 자동차 시트를 뒤로 살짝 젖히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서울 합정동. 제약회사에서 미혼이거나 지방 출신 직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원룸형 기숙사. 이곳은 8평 남짓한 좁은 원룸으로 싱글 침대 하나와 간이 옷장, 그리고 비좁은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다. 주방은 아예 없었고
전자레인지 한 대와 미니 냉장고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유나는 아들을 수원 친정에 맡긴 뒤 홀로 캐리어를 끌고 이곳으로 들어왔다. 방 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해서 냉장고 압축기가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창밖 고가도로를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침대 협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이 미친 듯이 번쩍거렸다. 집을 나온 첫째 날.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당장 들어와라. 미정인의 식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며 윽박지르는 남편의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이어진 두 번째 전화. 서윤아, 적당히 좀 해. 화 풀렸으면 애 데리고 당장 들어와. 내일 유치원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전화. 홧김에 나갔다 쳐도 집안일은 해놓고 가야지. 빨래도 하나도 안 돌려놨잖아. 유나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꾼 뒤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 놓았다. 그러고는 챙겨온 노트북을 열고 낮에 회사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품질 검사 데이터 엑셀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흘째 되던 날 전화가 걸려오는 횟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지만 날아오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 어떻게 갈아? 기계에서 계속 빨간불이 깜빡거리고 물이 안 나오잖아. 미정이가 애들 옷 어디서 빠냐고 묻는데? 세탁기 버튼을 눌러도 왜 안 돌아가? 그 위에 건조 예약이라는 불은 왜 계속 켜져 있는 거야? 전기요금은 왜 아직도 안 빠져나갔어? 관리사무소에서 오늘 문 앞에 독촉장 붙여놓고 갔어. 벌써 3일이나 밀렸대. 윤하는 마지막 문자를 보며 자판을 두드렸다. 정수기 옆면에 고객센터 번호 있으니까 당신이 직접 전화해. 세탁기 건조 필터가 꽉 차서 그래? 청소해. 전기요금 자동 이체는 내 카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방금 해지했어. 당신 카드 들고 관리사무소 가서 다시 신청해. 전송을 마친 그녀는 휴대전화를 침대 위로 툭 던져버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모든 잡음을 집어삼켰다. 한편 잠실의 그 아파트는 눈에 띄는 속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준혁은 베란다에 선 채 평소라면 아무 문제 없이 윙윙 돌아가던 세탁건조기 일체형 머신을 노려보며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버튼이란 버튼은 죄다 눌러보았지만 기계는 신경질적인 삐비빅 경고음만 뱉어낼 뿐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옆으로는 퀴퀴한 악취를 풍기는 더러운 빨랫감이 두 대 하나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오빠, 아직도 빨래 안 다 됐어? 우리 애들 당장 내일 유치원 원복 입고 가야 한단 말이야. 거실에서 고개를 쑥 내민 미정이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안 돌아간다고. 준혁은 신경질적으로 세탁기 밑동을 걷어찼다. 거실에서는 새 아이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5살짜리 둘째가 바닥을 기어다니던 로봇 청소기를 콱 밟아버렸다. 빠직 하는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청소기의 레이더 센서 덮개가 박살이 났고 제자리에서 두어 바퀴 빙빙 돌던 기계는 그 길로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 야, 그거 밟지 말랬지. 준혁이 거실로 뛰쳐나와 아이의 팔을 확 낚아챘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고철 덩어리를 보며 관자놀이가 펄떡펄떡 뛰는 것을 느꼈다. 오빠, 넌 왜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그깟 청소기 하나 고장나면 고장난 거지. 하나 새로 사면 될 거 아니야. 미정이 아이를 품에 감싸 안으며 입을 삐죽거렸다. 준혁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깊은 숨을 내쉬고는 주방으로 향했다. 저녁은 뭐 먹을 거야? 미정이 쫄래쫄래 따라와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다. 쌀이 없네. 어제 마트 갔을 때 쌀 사는 걸 깜빡했어. 양파를 3망이나 샀어. 마트에서 세일하길래 싸서 넉넉히 집어왔지 뭐야. 그냥 오늘 저녁은 배달 앱으로 시켜 먹을까? 허구한 날 배달 시켜 먹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준혁이 버럭 화를 내며 주방 싱크대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평소라면 언제나 꽉꽉 채워져 있던 비상용 라면, 김,
통조림 같은 것들이 싹 다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그럼 어떻게? 양파라도 볶을까? 미정은 입맛을 다셔가며 프라이팬을 꺼내 식용유를 둘렀다. 10분 뒤 프라이팬에서 코를 찌르는 시커먼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미정이 가스레인지 불을 너무 세게 켜두는 바람에 식용유에 불이 붙은 것이다. 그녀는 새액 비명을 지르며 쥐고 있던 뒤집개를 내팽개쳤다. 비. 아파트 전체에 화재 경보기가 작동해버렸다.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온 건물을 뒤흔들었다. 문밖에서는 이웃집 사람들이 뛰쳐나오며 우왕좌왕하는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준혁은 사색이 되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고 허둥지둥 가스 밸브를 잠근 뒤 주방 후드를 최대로 틀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매캐한 연기 때문에 기침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캑캑거리며 거실 쪽을 돌아보았다. 심해부는 여전히 소파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앉아 있었고 경보음이 너무 시끄럽다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보며 자신이 떠벌리던 이른바 재기의 발판이 될 사업 아이템이나 검색하고 있었다. 준혁은 아수라장이 된 집안 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돌연 극심한 현기증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쾅 닫고 바깥의 소음을 차단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켰다. 밀린 전기 요금이라도 내려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 순간 화면에는 빨간색 미납 알림창이 시야를 꽉 채울 만큼 빼곡하게 떠올랐다. 고객님의 개인 연금 보험 이번 달 출금이 잔액 부족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어머님 실손 의료비 보험료 이번 달 출금이 잔액 부족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자동 이체가 실패하였습니다. 아주 친절하고도 잔인한 시스템 알림들이었다. 준혁의 손가락이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릴수록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옷장을 열면 계절에 맞는 옷들이 언제나 칼같이 다림질되어 걸려 있었고 아들의 유치원 잡비 청구서는 늘 날아오자마자 납부되었기에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매달 어머니 조정숙 여사에게 꼬박꼬박 붙이는 생활비 30만 원조차 그는 당연히 자신의 월급 통장에서 알아서 빠져나가고 있을 거로 생각했었다. 그는 침대 협탁 서랍을 열고 미친 듯이 뒤적거렸다.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던 짙은 남색의 수기 가계부 하나가 손에 잡혔다. 유나가 틈날 때마다 꼼꼼히 적어두던 가계부였다. 가계부를 펼치자 그 안에는 모든 지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아파트 관리비 25만 원. 준혁 신용카드 할부금 32회차 40만 원. 시어머니 생활비 30만 원. 아들 영어 유치원비 85만 원.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이자까지. 매 페이지의 맨 아래에는 그달의 지출 비율을 계산한 요약본이 적혀 있었다. 준혁은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동공을 잘게 떨었다. 지난 6년 동안 이 집에서 발생한 총 지출의 65%가 준하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가 매달 어깨에 힘을 주며 내밀었던 그 잘난 월급 통장은 본인이 긁어댄 신용카드 할부금과 자동차 할부금을 빼고 나면 아들의 유치원비 하나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액수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반쯤 열린 옷장 문 너머로 그가 내일 입고 나가야 할 셔츠가 걸려 있었다. 침대 시트는 그가 피부에 닿는 감촉을 좋아하던 면마 소재였다. 협탁 위에는 그가 가끔 두통이 올 때마다 찾는 진통제가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움직임, 보이지 않는 숱한 계좌 이체, 보이지 않는 무수한 침묵의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칼같이 퇴근하고 아내에게 손찌검 한 번 한 적 없고 월급은 꼬박꼬박 갖다 바쳤으니까. 그는 이 집안이 이토록 매끄럽게 굴러갔던 이유가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 거대한 톱니바퀴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밀고 있던 사람이 손을 놔버렸다. 쾅쾅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관리사무소에서 사람 왔어.
우리 집 연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소방경보가 울려서 엘리베이터 2대가 다 1층으로 비상 강화했다. 벌금 내야 한데 문 밖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미정의 목소리에는 잔뜩 겁이 질려 있었다. 준혁은 가계부를 덮었다. 모서리가 달아 하얗게 일어난 가계부 표지가 그의 손안에서 구겨졌다. 가계부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갔다. 그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여동생의 고함, 조카들의 악다구니, 그리고 여전히 미동조차 없는 심해부의 존재를 멍하니 의식했다. 이 모든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기까지 꼴랑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다. 쾅쾅쾅. 밖에서는 여전히 문을 부술 듯 두드리고 있었다. 준혁은 깊게 심호흡을 한 뒤 가계부를 서랍맨 안쪽에 쑤셔 박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위층에 사는 아주머니 2명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직원은 서류철을 든 채 험악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입을 열었다. 302호 입주민이시죠. 댁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소방경보가 작동했고 엘리베이터 2대가 전부 1층으로 강제 정지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정에 따라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 발령 및 공공자원 낭비에 대한 벌금 1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 서명하시죠. 준혁은 입을 뻐끔거리며 그저 양파를 볶았을 뿐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복도를 가득 채운 역겨운 탄내 때문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볼펜을 건네받아 서류에 사인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손부채질을 하며 코를 쥐어짜고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살길래 이 난리야. 정말 하고 작게 쏘아붙인 뒤 계단 쪽으로 획 돌아서 버렸다. 문을 닫고 들어온 준혁은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졌다. 10만 원 바까 은행 앱에서 확인한 그의 통장 잔고는 5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다음 달 월급날까지는 아직 꼬박 12일이나 남아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지잉 울렸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의 이름이 떠 있었다. 준혁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고막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다. 준혁아, 너 이번 달 생활비 어떻게 된 거니? 오늘이 며칠인데 내 통장에 10원 한 장 안 들어와 있어. 나 오후에 교회 가야 하는데 헌금 낼 돈은 조상님이 내주신다니? 준혁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매달 10일이면 어머니 통장으로 꼬박꼬박 30만 원의 생활비가 입금되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 그는 당연히 자기 월급 통장에서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엄마, 그 돈, 내 월급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한껏 치솟았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지난 6년 동안 꼬박꼬박 윤하 그 물건 국민은행 계좌로 들어왔어. 통장에 떡하니 며느리 이름이 찍혀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볼까봐. 당장 그년한테 전화해서 빨리 보내라고 해.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관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반쯤 열린 안방문에 닿았다. 그 방 침대 협탁 서랍 안에는 방금 그가 쑤셔박아둔 짙은 남색 가계부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엄마, 준혁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붙어 사포로 긁어내는 듯한 소리가 났다. 윤하, 집에 없어요. 집에 없어? 회사 갔니? 그럼 전화해서 당장 이체하라고 해. 회사 간 게 아니에요? 나갔어요. 준혁은 눈을 질끈 감고 휴대전화 모서리를 부서져라 꽉 쥐었다. 짐 가방 싸서 나갔다고요?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한 2초간의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기가 막힌다는 듯한 서늘한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나갔어. 가출을 했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집구석 팽개치고 지 혼자 편하자고 도망을 가? 명색이 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 생활비도 안 붙이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팽개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준혁아, 너 당장 걔 회사 쳐들어가서 머리채라도 끌고 와.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을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전해.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준혁이 36년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끊으며 악을 썼다. 복도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해졌다. 거실에서는 심해부가 흠칫 놀라 현관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 화면을 문질러댔다. 미정은 새까맣게 탄 프라이팬을 닦던 젖은 행주를 손에 쥔 채 주방 입구에 멍하니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준혁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두워지는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자 그 빌어먹을 현기증이 다시금 밀려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 집의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윤하의 어머니 문정숙 여사가 내줬고 도어록 비밀번호도 윤하가 설정한 것이었다. 윤하가 그나마 마지막 예의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어느덧 신우인의 가족이 들이닥친 지 3주차로 접어들었다. 아파트 안의 공기는 불쾌할 정도로 끈적거렸다. 원래라면 단 세 식구의 신발만 놓여 있어야 할 현관에는 이제 쉰내가 진동하는 운동화와 진흙이 잔뜩 묻은 아이들 신발이 1년 내내 방치된 것처럼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거실 마루에는 언제나 끈적끈적한 과일 주스 자국이 눌러붙어 있었다. 금요일 저녁, 준혁은 우편함에서 두툼한 우편물 뭉치를 꺼내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소파에 가방을 휙 던져놓고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은 뒤 우편물을 하나씩 뜯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아파트 관리비 및 전기, 수도 요금 청구서였다. 준혁의 시선이 총 청구 금액란에 꽂혔다. 38만 5천 원. 그는 두 눈을 비비고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태껏 이 금액이 18만 원을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청구서 상세 내역을 보니 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 막대 그래프가 지난달에 비해 2배 이상 훌쩍 뛰어올라 있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청구서였다. 준혁 본인 명의의 카드였는데 지난 3주 동안 장을 보라며 미정에게 쥐어준 것이었다. 청구 총액은 120만 원, 그중 대부분은 대형마트 식료품 결제, 치킨 배달, 그리고 아이들 간식값이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는 미정의 아이 셋이 소파 쿠션을 모조리 빼내어 성을 쌓고 있었다. 5살짜리 둘째가 플라스틱 장난감 칼을 치켜들고 텔레비전 화면 테두리를 쾅쾅 내리쳤다. 소파맨 가장자리에는 심해부가 이어폰을 꽂은 채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가로로 쥐고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의 두 발은 여전히 거실 테이블 위에 떡하니 올려져 있었고 낡은 양말 속에 갇힌 발가락이 이따금 꼼지락거렸다. 준혁은 그 두 장의 청구서를 쥐고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리 테이블 위로 청구서를 거칠게 내리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소리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심해부의 손가락이 멈칫하더니 한쪽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들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이것 좀 봐. 준혁이 종이 위의 숫자를 가리켰다. 심해부는 자세를 고쳐 앉지도 않은 채 그저 곁눈질로 쓱 훑어볼 뿐이었다. 아, 청구서네요. 요즘 물가가 워낙 미쳐 돌아가야죠. 준혁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이리저리 날뛰며 갈비뼈를 찔러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물가가 미쳐 돌아가? 매제내 식구들이 어녀 산 지 3주 만에 수도, 전기요금이 2배로 뛰었어. 이 120만 원짜리 카드값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라고. 매일같이 하루 5끼씩 챙겨 먹고 심지어 애들이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것까지 싹 다 내 카드로 긁어대고 있잖아. 주방에서 대파를 썰고 있던 미정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쓱쓱 닦으며 굽실거리는 웃음을 띄었다. 오빠, 애들 한창 클 때라 먹는 게 좀 많긴 하지. 우리도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숨쉬듯 당연하게 내 등골을 빼먹어도 되는 거야. 준혁이 개판이 된 거실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로봇 청소기 50만 원짜리야. 텔레비전 장식장에 난 흠집, 소파에 쏟은 주스 자국 다 어쩔 건데. 내 월급에서 대출금 떼고 나면 얼마 남는지 미정이 너 진짜 몰라서 이래. 심해부가 마침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서 다리를 치웠다.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구겨진 티셔츠를 탁탁 털었다. 형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희도 진짜 갈 데가 없어서 믿고 찾아온 겁니다. 친오빠로서 동생네 힘든 시기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지금 청구서 몇 장 들고 나와서 쪼잔하게 계산기 두드리는 거
저희더러 당장 나가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그래. 당장 나가라고 하는 소리야. 준혁의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도 더는 못 버텨. 이 집구석 애초에 내가 먹여 살린 게 아니었어. 지난 6년 동안 유나가 제 돈 쏟아부어가며 유지하던 집이라고. 너희가 지금 입구멍으로 쳐넣고 있는 것들 전부 내 주제엔 감당도 못할 비디란 말이야. 미정은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날카롭고 억울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새언니 지실 줄 알았다고. 우리 거지 같다고 무시하는 거잖아.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오빠만 혼자 남아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금 그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언제부터 이렇게 쪼잔해졌어. 유나가 너희를 무시해. 준혁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 친동생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 사람은 불평 한마디 한 적 없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갔다고. 왜 그런 줄 알아? 다 질려버린 거야. 이 집구석 인간들 중 그 누구도 자기가 힘든지 아닌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밥이나 제때 챙겨주는지만 따진다는 걸 뼛속까지 깨달아버린 거라고. 심해부가 코웃음을 치며 미정의 곁으로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정아, 울지 마. 돈 없다고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우리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당장 내일 서울역 지하도로 가서 노숙하자. 구질구질하게 사는 우리 죄지, 뭐. 야, 준혁이 테이블 위에 청구서를 횡락까채어 심해부의 가슴팍에 거칠게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날렸다. 어디서 불쌍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야. 내일 갈 것도 없어. 지금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꺼져. 어른들의 미친 듯한 고함에 겁을 먹은 새아이가 으앙하고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 미정의 훌쩍이는 소리, 그리고 심해부의 상스러운 욕설이 28평 남짓한 공간을 어지럽게 맴돌며 부딪혔다. 흩어진 종이 쪼가리 한가운데 선 준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바라보다가 문득 예전에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이 공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떠올렸다. 따스한 노란빛 조명, 먼지 하나 없이 매끄러운 마루, 식탁 위에 놓인 적당히 미지근한 보리차. 소파에 앉아 책을 읽던 유나는 도어록 열리는 소리가 나면 그저 나직하게 왔어 하고 물었을 뿐이다. 그때 그는 그것이 원래 집의 당연한 모습인 줄로만 알았다. 토요일 오후.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다. 준혁의 차가 수원시의 한낡은 빌라 앞 주차장에 멈춰 섰다. 그는 조수석에서 화려하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집어들고 차 문을 열었다. 3층으로 올라간 그는 302호 문 앞에 섰다. 현관문에는 빛바랜 기춘대길 부적이 붙어 있었다. 준혁은 양복 재킷 밑단을 반듯하게 당겨 정리하고 헛기침을 한 뒤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이 3번 울리자 안에서 슬리퍼를 끌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문은 안전고리가 걸린 채 아주 좁은 틈만 열렸다. 윤하의 어머니 문정숙 여사가 문 뒤에 서 있었다. 회색 카디건을 걸친 그녀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다. 문 밖에 선 사위를 보고도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놀라움도 분노도 없이 그저 건조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장모님 유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저기, 유나랑 애는 여기 있습니까? 문 여사는 과일 바구니를 쳐다보지도 손을 뻗어받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준혁의 어깨 너머 텅 빈 복도 허공에 머물러 있었다. 애는 방에서 자고 있네? 유나는 여기 없어. 회사 기숙사로 들어갔으니까? 기숙사요. 준혁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며 다급하게 물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데서 지냅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밥해 먹을 때도 마땅치 않은 곳인데. 장모님, 유나한테 전화 좀 하셔서 타일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미정이네 식구들도 제가 곧 내보낼 거고요. 유나가 다시 들어오기만 하면 앞으로 제가 다 알아서. 강서방, 문 여사가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그녀의 말의 속도는 느렸지만 글자 하나하나를 지식이듯 또렷하게 발음했다. 네, 장모님. 준혁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다. 유나가 집을 나간 그날 밤 나한테 문자를 한 통 보냈어. 문 여사는 문틈 사이로 지난 6년간 사위였던 이 사내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애는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합정동으로 가겠다고 하더군. 내가 그때 물었지? 자네가 손찌검이라도 했냐고, 아니면 밖에서 딴 살림이라도 차렸느냐고. 준혁은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다. 절대 아닙니다. 장모님, 냉세코 다 걸고 그런 짓은 절대 안 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정이네가 며칠 신세 지러 온다는 걸 미리 말을 못했을 뿐입니다. 제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출까지 할 만큼 심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럴 일 아니지. 문 여사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온기라곤 한 점 없는 미소가 번졌다. 나도 우리 딸한테 그랬어. 고작 그런 일로 가정 깨는 거 할 짓 아니라고. 여자가 결혼했으면 좀 더 참고 인내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나도 옛날엔 다 그렇게 참고 살았다고 말이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맞아요. 장모님께서 유나 좀 잘 달래주십시오. 그런데 다음 날 내가 자네 집에 찾아갔지. 문 여사의 눈빛이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듯 차갑게 얼어붙었다. 유나가 애 예방접종 수첩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자네 동생은 소파에 늘어져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거실 쓰레기통은 꽉 차서 넘치는데 치우는 인간이 하나 없더군. 그 심해부라는 작자는 게임이나 쳐다보고 있고 자네는 주방에서 고장난 커피 머신을 붙들고 씩씩대고 있었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던 준혁의 손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장모님이 다녀갔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날 집안이 워낙 난장판이었던 터라 도어록 소리가 났을 때 누가 들어왔는지 신경조차 쓰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수첩을 챙겨서 막 나가려는데 안방에서 자네 동생이 소리를 빽 지르더군. 새언니는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야? 어제 벗어놓은 옷도 아직 그대로잖아. 하고 오문 여사는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다. 강서방. 유나가 그 집을 나설 때 자네가 현관문 밖까지 쫓아나와서 내뱉은 말이 가지 마였나? 아니면 집안일은 누가 해였나? 복도의 서늘한 맞바람이 훅 불어와 준혁의 셔츠 자락을 펄럭였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단 한마디의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납덩이를 들이부은 것처럼 숨이 턱 막혀왔다. 내 딸, 어릴 적부터 내가 새벽 이슬 맞으며 뼈 빠지게 일하는 걸 보고 자란 애야. 난 늘 생각했지? 우리 딸 손끝 야무지고 부지런하게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시집가서도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하진 않겠거니 하고 문 여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문틀을 꽉 움켜쥔 채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미친년이지. 내 손으로 내 딸을 고통도 못 느끼는 기계로 만들어버렸어. 자네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오는 애가 파출부보다 더 험한 꼴로 집안일 다 해가며 자네 집구석 빵꾸난 돈 다 메워줬어. 그런데 자네들은 그게 기계에 전원 꽂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숨쉬듯 당연하다고 여겼지? 장모님,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유나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자네가 안다고. 문 여사의 두 눈에는 눈물 대신 뼛속까지 시린 실망감만이 가득했다. 자넨 아무것도 몰라.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청구서 한 번 들여다본 적 없고 관리비 내러 은행 창구 한 번 가본 적 없잖아. 심지어 내 딸년이 주방 세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싱크대 밑에 늘 고무장갑을 쟁여두고 산다는 것도 몰랐을걸. 자넨 그저 두 눈 꾹 감은 채 먼지 한 톨 없는 마루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만 넙죽넙죽 받아먹었을 뿐이야. 준혁의 이마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주방 세제 알레르기? 고무장갑. 그는 정말로 몰랐다. 배수관에 걸려있던 그 장갑이 그저 화장실 청소할 때나 쓰는 건 줄로만 알았다. 식모가 그만둬도 이번 달 밀린 월급은 정산해주는 법이야. 문 여사가 문고리를 꽉 쥐며 문을 닫을 채비를 했다. 다시는 우리 딸 찾지 마. 나도 찾아오지 말고.
당장 돌아가서 그 잘난 집안일 해줄 사람이나 찾아서 자네 집구석이나 건사해. 장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황. 문은 준혁의 코앞에서 가차없이 닫혔다. 안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도 그가 품고 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알량한 희망도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준혁은 문 밖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자 복도의 센서 등이 탁 꺼져버렸다. 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과일 바구니 손잡이를 쥔 손가락이 피가 통하지 않아 저릿해져 올 무렵 그는 천천히 손에 힘을 풀었다. 화려하게 포장된 바구니가 먼지 쌓인 시멘트 바닥 위로 힘없이 툭 떨어졌다. 가출 5주차 월요일. 서울에는 스산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파트 현관 박복도로 빨강 파랑 무늬의 이민 가방 2개가 짐짝처럼 내던져졌다. 이어서 지퍼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른 캐리어 3개가 연달아 밖으로 밀려났다. 준혁은 현관문 안쪽에 선 채 문 밖에 쫓겨난 미정의 5 식구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빠. 미쳤어. 밖에 비 오잖아. 우리더러 지금 어딜 가라고. 미정이 3살배기 막내를 끌어안은 채 산발이 된 머리로 콧물과 눈물을 범벅하며 악을 썼다. 그 옆에 선 심해부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생명줄처럼 꽉 쥔 채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강준혁, 당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네. 고작 집 며칠 신세지고 밥 몇 끼 얻어먹은 게 다인데 사람을 개장수한테 쫓기는 똥개 취급을 해. 예비키 내놔. 준혁은 심해부의 헛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미정의 2 눈만 뚫어지게 응시했다. 지난 5주는 그야말로 능지처참과도 같은 지옥이었다. 신우인의 가족이 스스로 주제 파악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준혁의 자금줄이 완전히 바닥나버렸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었다. 그의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로 막혔고 통장 잔고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급기야 회사에 가불까지 신청해서야 당장 전기가 끊길 위기에 처했던 전기요금을 겨우 막을 수 있었다. 그가 직접 밥을 해보기도 했지만 아이들조차 입에 대지 않고 뱉어버렸다. 세탁기를 돌려보기도 했지만 물 빠진 옷들 때문에 거래처 미팅 때 입고 갈 유일한 정장 한 벌마저 걸레짝이 되어버렸다. 이 집은 그 핵심 톱니바퀴가 빠져버리자 단일 밀리미터도 굴러가지 않는 고철 덩어리일 뿐이었다. 오빠, 새언니 안 들어오니까 지금 만만한 친동생한테 화풀이 하는 거지. 미정이 이를 바득바득 깔며 예비 열쇠를 준혁의 가슴팍에 냅다 집어 던졌다. 좋아, 갈게. 앞으로 엄마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도 내 코빼기도 볼 생각하지 마. 미정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시어머니 조정숙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엄마, 오빠가 우리 식구 다 길바닥으로 내쫓았어. 밖에 비 오는데 애들 짐까지 다 복도에 집어 던졌다고. 오빠가 우리 다 죽이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조 여사의 길길이 날뛰는 목소리가 즉각 터져나왔다. 그 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2 걸음이나 떨어져 서 있던 준혁의 귀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똑히 들렸다. 강준혁, 이 호로자식아. 내가 그년한테 단단히 홀려서 미쳤구나. 마누라 도망간 거엔 찍소리도 못하는 등신 새끼가 어디서 귀한 친동생을 사지로 내몰아? 이참에 나까지 서울역에 나앉아서 동냥질하게 만들 셈이냐. 준혁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저주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고개를 조아리며 잘못했다고 어머니의 화를 달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복도에 널브러진 짐짝들, 도끼가 잔뜩 서린 여동생의 눈빛, 그리고 전화기에서 쏟아지는 어머니의 그 천박하고 표독스러운 폭언들을 마주하고 있자니 돌연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이것이 바로 윤아가 지난 6년 동안 말없이 씹어삼켜야 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실체였다. 준혁이 성큼성큼 다가가 미정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확 낚아채고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엄마의 준혁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고 감정의 기복이라곤 한 톨도 느껴지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의 조 여사는 여전히 악을 쓰고 있었다. 당장 내 동생 집 안으로 들이지 못해. 내 말 안 들려. 그렇게 동생이 안쓰러우면 엄마가 데려다 키우세요. 순간
1초 동안 정적이 흘렀다. 조 여사는 방금 아들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뇌회로가 정지된 듯 했다. 오늘부로 엄마 생활비는 한 푼도 못 보냅니다. 제 주머니엔 이제 그 30만 원을 짜낼 피 한 방울도 안 남았으니까요. 미정인의 5 식구, 엄마가 경기도 광주 본가로 데려가서 먹여 살리세요. 준혁은 글자 하나하나를 씹어뱉듯 말했다. 엄마가 맨날 그러셨잖아요. 유나가 밥하는데 정성이 부족하다. 며느리 도리도 제대로 못한다고. 이제 그 도리 못하는 며느리가 제 발로 나가서 자리를 싹 비워줬네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직접 이 집구석 살림 맡아서 돌보시라고요. 말을 마친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찢어질 듯 터져나오는 비명을 무시한 채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리고 휴대전화를 미정의 품으로 툭 던졌다. 꺼져. 준혁은 한 걸음 물러서서 뒤통수 너머로 현관문을 거칠게 닫았다. 찰칵. 도어록이 잠기는 기계음이 텅 빈 집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눈앞에 펼쳐진 집 안꼴을 바라보았다. 소파 쿠션은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산처럼 쌓여 시큼하게 썩어가는 냄새를 풍겼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선명하게 파인 흠집이 나 있었다. 주방 싱크대에는 기름때가 찌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초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맴돌고 있었다. 이 28평짜리 아파트는 한때 먼지 하나 없는 무균실 같았지만 이제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한 처참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그는 현관 바닥으로 스르륵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애초에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것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푹신하고 안락한 소파, 온도가 딱 맞게 데워진 저녁 밥상, 뽀송뽀송하게 각 잡힌 옷가지들. 그 모든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피와 살을 갈아 넣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이 폐허 밑바닥을 처절하게 떠받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얄팍한 환상에 불과했다. 이제 그 사람이 떠받치던 손을 놓아버리자 폐허는 마침내 숨겨왔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다. 같은 시각 서울 합정동. 빗방울이 기숙사 유리창을 때리며 타닥타닥 기분 좋은 백색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8평 남짓한 원룸에는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구두도 없었고 고막을 찢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소리도 없었으며 주방에서 프라이팬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역겨운 냄새도 없었다. 오직 커피 머신이 조용히 원두를 내리며 내는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만이 감돌 뿐이었다. 서윤아는 품이 넉넉한 순면 티셔츠 차림으로 싱글 침대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국민연금과 개인보험료 납부 내역창이 띄워져 있었다. 지난 2주 동안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롭고도 완벽하게 규칙적인 리듬을 되찾았다. 매일 아침 7시 기상. 더는 가족들의 삼시세끼를 차려내기 위해 새벽 5시 반에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블랙커피 한 잔을 내리고 식빵 한 조각을 구워 먹었다. 그러고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수원의 유치원에 아들을 데려다 주었다. 출근길은 전보다 훨씬 멀어졌지만 이어폰을 꽂은 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어떤 잡념에도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다. 주말이 되면 그녀는 수원 친정에 머물며 어머니를 모시고 경기도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아들은 푸른 잔디밭에서 비둘기를 쫓아다녔고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귤을 까드셨다. 빨리 들어와서 밥 차리라고 닥달하는 사람도 없었고 세탁기가 고장났다며 원격 조종을 요구하는 짜증 섞인 전화도 오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6년 동안 숨을 참고 버티던 사람이 마침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차갑지만 지독하게 자유로운 첫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윤하의 손가락이 노트북 터치패드 위를 미끄러졌다. 그녀는 보험료 납부 내역을 클릭했다. 목록에는 준혁의 중대질병보장보험, 시어머니의 실손의료비 보험, 아들의 교육보험과 상해보험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단 한 건도 빠짐없이 매달 그녀의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내역들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을 계속해서 아래로 스크롤해 페이지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샅샅이 뒤져보았다. 서윤하라는 이름 3글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6년 동안 그녀는 이 집구석 인간들 각자에게 닥칠 위험을 철저하게 계산했고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 든든한 방패막이를 사주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쏙 빼놓은 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도 언젠가 병에 걸리거나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이 집을 굴러가게 만드는 하나의 이 기반 시설로 치부해버린 지 오래였다. 인프라에는 보험 따위가 필요 없다. 그저 365일 24시간 전원만 끊기지 않고 공급되면 그뿐이니까.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윤하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피보험자 추가 페이지를 열고 이름 칸에 서윤아 3글자를 또박또박 타이핑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급여 통장을 연동시킨 뒤 보장 한도가 가장 높은 실손 의료보험과 암보험을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마우스 커서가 가입 완료 버튼 위에 멈춰섰다. 검지손가락이 경쾌하게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 중앙의 보험료 자동 이체 설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초록색 안내 메시지가 떠올랐다. 윤하는 그제야 꽉 막혔던 숨을 길게 토해냈다. 노트북을 덮은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의 빗줄기는 한풀 꺾여 있었고 고가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불빛들이 모여 거대한 황금빛 강물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자신의 뒷목을 쓸어내렸다.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도마질을 하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느라 늘 뻐근하게 뭉쳐있던 그곳의 통증이 기분 탓인지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사흘 뒤 준혁은 법무법인에서 발송한 등기 우편 하나를 받았다. 그것은 그가 변호사를 통해 윤하에게 제발 돌아오기만 하면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주겠다라며 읍소한 뒤 처음으로 날아온 공식적인 답변서였다. 준혁은 찌든 때가 잔뜩 묻은 소파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달랑 종이 2장이 들어있었다. 구구절절한 원망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감정적인 호소도, 심지어 얄팍한 푸념조차 한 줄도 없었다. 그것은 오직 건조한 활자로만 채워진 재산 분할 및 반환 청구서였다. 제1조. 잠실 28평형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의 중 1억 2천만 원은 아내의 모친 문정숙이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6천만 원은 아내의 혼인 전 예금으로 충당함. 남편의 실질적인 금전 기여도는 0%임. 요구사항,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 1억 8천만 원 전액을 아내가 지정한 계좌로 반환할 것. 제2조. 부부 공동재산. 양측의 예금 및 투자 수익 포함. 혼인 기간 6년 동안 가정 내 주요 생활비 지출의 65%를 아내가 부담한 바, 관련 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남편이 응당 부담했어야 할 몫을 재정산하여 이를 공동재산 분할 시 남편의 목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함. 준혁은 그 활자들을 내려다보며 머릿속에서 이명이 삐하고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껏 남들 앞에서는 아주 뻔뻔하고 당연하게 둘이 부부가 같이 돈 모아서 얻은 전셋집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자기 수중에는 가계약금 500만 원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그는 매달 할부금을 갚아나가는 SUV를 몰고 다니면서 자신이 이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 흑백이 선명한 법적 서류가 날카롭게 뺨을 후려치고 나서야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주제를 깨달았다. 그는 그저 윤하가 피땀 흘려 정교하게 지어놓은 둥지 안에서 지난 6년 동안 공짜 밥을 축내며 기생해온 뻔뻔한 식충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변호사가 덧붙인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윤아 의뢰인께서는 남편분에게 그 어떤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저 애초부터 본인의 것이었던 권리만을 회수하시겠다는 입장입니다. 준혁은 종이를 쥔 채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당장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녀가 어디에 숨어있든 간에 무조건 얼굴을 마주보고 따져 물어야 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부로 살았는데
어떻게 단 한 줌의 미운 정조차 남지 않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정육점 도마 위에 차가운 고깃덩어리를 칼로 썰어내듯 이 가정을 반토막낼 수 있느냐고. 그는 거실을 가로질러 뛰쳐나갔다. 신발을 갈아 신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거실 실내화 차림 그대로 현관으로 돌진했다. 그의 손이 현관문 손잡이를 우악스럽게 움켜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비빅 삐비빅 삐비빅. 도어록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기 직전임을 알리는 신경질적인 경고음이 울렸다. 이어서 찰칵 하는 힘 빠진 기계음과 함께 도어록의 불빛이 새까맣게 꺼져버렸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미친 듯이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허둥지둥 도어록 터치패드를 손바닥으로 마구 내리치며 숫자판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 애썼다. 하지만 화면은 죽은 짐승의 눈동자처럼 먹먹한 암흑 속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이 집의 스마트 도어록이 방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배터리 잔량이 10% 밑으로 떨어지기 무섭게 유나가 칼같이 건전지 4개를 사다가 갈아 끼워 놓았기 때문이다. 준혁은 그 배터리 교체 경고음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준혁은 온몸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1층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잠긴 문을 연다고 한들 도대체 어딜 간단 말인가? 합정동 기숙사. 유나는 그에게 몇 호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수원 장모님 댁. 그 빛바랜 부적이 붙어있던 현관문은 예전에 이미 그를 향해 육중하게 닫혀버리지 않았는가? 그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문득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아주 사소한 사실 하나였다. 지난달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오던 날, 그는 캄캄한 복도에서 익숙하게 숫자 0812를 눌렀다. 그것은 시어머니인 조정숙 여사의 생일이었다. 유나가 직접 설정해 두고 무려 6년이나 썼던 비밀번호였다. 만약 지금 자신이 문 밖에 서서 그 비밀번호를 누른다면 과연 이 문이 열릴까? 유나가 집을 나간 지 4주차 되던 어느 깊은 밤, 그녀는 휴대전화 스마트홈 앱을 통해 원격으로 비밀번호를 단 한 번 변경한 적이 있었다.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 누워 화면에 뜬 비밀번호가 성공적으로 재설정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보면서도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구석은 이제 그녀와는 티끌만큼의 상관도 없는 남의 집이었으니까. 준혁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우편물과 청구서 더미 위로 스르륵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실내화 한 짝이 벗겨져 맨발이 얼음장 같은 마루에 닿았다. 창밖으로 하늘은 서서히 먹물처럼 어두워졌지만 거실의 전등은 켜지지 않았다. 그는 스위치를 누르려 일어나지도 않았다. 불을 환하게 밝혀본들 이 텅 빈 집구석에 남은 것이라곤 목적을 잃고 헛도는 껍데기뿐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 수많은 집구석 어딘가에는 늘 서유나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녀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일상의 모든 균열을 메우고 다닌다. 싱크대 및 쓰레기 봉투는 수요일 밤에 새 것으로 갈아 끼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절이 바뀔 때 덮는 이불은 볕이 가장 좋은 한낮에 내다 널어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머릿속이 텅 빈 남편이 까맣게 잊고 있던 카드 할부금을 제때 막아주는 것도 그녀들이다. 그녀들은 마치 모퉁이에 조용히 놓인 견고한 의자처럼 아무 말 없이 집안 전체의 육중한 무게를 홀로 버텨내며 살아간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자에 엉덩이를 뭉개고 앉아 천장은 원래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 믿고 발밑의 바닥은 원래부터 티끌 하나 없이 매끄러운 것이라 착각한다. 심지어 그들은 의자가 너무 딱딱해서 배긴다느니 쿠션감이 부족하다느니 하며 가짜는 불평을 늘어놓기까지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짐을 챙겨 떠나버린다. 미친 듯이 악을 쓰는 부부싸움도 없고 산산조각이 나는 그릇 깨지는 소리도 없다. 그저 조용한 발걸음으로 뒤돌아설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자는 텅 비어버린다.
그 의자에 앉는 것이 숨쉬듯 당연했던 사람들은 평소처럼 털썩 주저앉으려다 얼음장 같은 시멘트 바닥에 처박혀 대가리가 깨지고 피를 철철 흘리게 된다. 그제야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고개를 들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천장을 바라본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채 깨닫는다. 애초에 평온하고 안락한 일상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당연하게 들이마시던 그 공기조차 누군가가 산소 부족에 질식할 듯한 고통을 묵묵히 짊어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치였음을 말이다. 가장 고요한 떠남이야말로 때로는 고막을 찢어버릴 듯 가장 거대한 폭음의 대답이 되는 법이다. 이 6년간의 지독한 결혼 생활에서 서윤아가 잘못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하나의 결심을 했을 뿐이다. 오늘부터는 평생 남의 인생을 밀어올리느라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 두 손으로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리겠노라고. 찬물의 온도는 아주 완벽하게 적당했다.